그래서 결과적으로 첼셰프스키는 3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한 20년 정도를 뭐 시베리아 유형지 감옥 뭐 강제노동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결국 죽어갔는데, 도스옙스키가 첼셰프스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첼셰프스키가 보여주는 적어도 이제 이런 글에서 쓰는 일련의 사상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좋은 쪽으로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가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어떤 글을 쓸 때는 그만큼 굉장히 동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대 독자들은 도스옙스키가 체르니옙스키를 염두에 뒀다, 싫어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만큼 체르니옙스키의 사상을 아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아니야 해서 체르니옙스키 사상을 악어에 비유를 해가지고 악어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 하나 쓰는데, 쓰다가 망했어요. 다 못 쓰고 그걸로 갖고 사람들이 니는 왜 자꾸 체르니옙스키를 못 살게 구니 그렇게 욕하니 하니까는, 도스옙스키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작가 일기에다가 니에슈토 리치노에, 그러니까 개인사,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이런 제목으로 에세이를 하나 씁니다. 나는 체르니옙스키에게 악감정이 없다, 만난 적도 없고 혹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평생을 그렇게 유행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냐 하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체르니옙스키 사상에 대한 어, 반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료겠죠.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이게 문제적이어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애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라 파블로브나라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 얘는 그냥 평범한 집에 평범한 딸이에요. 딱히 소냐처럼 못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얘를 혼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포오프인가 하는 놈을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무튼 결혼을 해요. 로포프 맞죠? 결혼한 다음에 둘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키르사노프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얘가 로포프 친구였나 이런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서 로포프가 보여주는 태도가 막 분기탱천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내의 명예도 지켜주고 친구의 명예도 지켜주기 위해서 자살해요가 아니라 자살쇼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 둘이는 이렇게 엮여지고, 로포프는 나중에 뭐 어디서 돌아온 사나이 이렇게 되든가 하고 다시 나타나고, 아무튼 다 좋아요. 그래서 셋이 사는 행복한 꿈이 이루어지고, 베라 파블로브나는 여성 주인공이잖아요. 얘는 되게 똑똑하게 나와요. 러시아 문학에서 독수하는 여성을 몇 명 뽑아보면 예브게니 오네기나 따찌아나, 안나 까레니나의 안나 까레니나, 그 다음에 뭐야 이 백치에 나오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렇게 몇 명밖에 못 뽑아요. 그 다음 소냐 마르멜라도바, 얘도 그 레베자투니코프한테 책 빌려가서 좀 읽거든요. 근데 이제 베라 파블로브나가 그 중에 하나인데, 얘는 또 여자 중에 유일하게 이론서를 읽어요. 제가 지금 책 자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포이에르바흐의 뭐야 기독교 정신과 열두 태제인가, 아무튼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대학 때 읽었던 거, 그런 걸 읽는단 말이에요. 제목이 정확하게 그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소시적 꿈이 바로 그거예요. 여성해방, 농노해방. 그래서 이제 거대한 어떤 공동주택 같은 거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가출 여중생, 뭐 그런 문제의 아들, 그 소년원에 안 보내고 일로 이제 키워갖고 자기가 거두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승리하고 어떤 유토피아의 꿈도 승리하고 하는 이제 굉장히 장밋빛 이상을 담은 꿈이 소설인데요. 이런 거를 유형지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체인셰프스키도 참 보통의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소설이 쓰이고 읽히고 하는 집안이 러시아인 거잖아요. 그런 토양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큰 소설이었고, 레닌도 너무 이거에 감동해서 슈토지엘라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어떤 팜플렛, 자기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한정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라흐메토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는 스치듯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상이 굉장히 우리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얘는 진짜 혁명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언젠가는 붙잡힐 수 있으니까, 붙잡히면 당연히 엄청난 고문을 당할 거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고서도 자신의 혁명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대못들을 가득 세운 널판 위에 드러누워 잠을 자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체력도 굉장히 열심히 기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들에게는 혁명이 종교다.
어떤 비의적인 이제 그런 느낌까지 이제 준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정수 선생님이 강조하는 대로 이 무렵의 러시아 혁명가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혁명가들은 다 배운 집안 자식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레닌인데 거긴 집안이 다 멀쩡하고 부친도 이제 어느 정도 궁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교육도 다 잘 받았고, 그래서 그 형이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레닌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레닌이 또 빡 간 거죠. 충격이 이제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혁명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다들 공부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다 수석이었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대학에서도 또 다 공부를 잘했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명민한 지식인들이 또 혁명을 해줘야 혁명이 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안중근 열사 같은 분, 의사라고 하나요? 안중근 같은 그런 분들 대표적이죠. 집안도 좋고,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도 역시나 이제 혁명가의 어머니답고, 그냥 막 집안의 통째로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유관순 누나,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집안 전체가 통째로 다 그런 집안, 그런 유전자가 있는가 싶고, 이완용 이쪽은 이제 통째로 다 또 매국노 쪽으로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요 레닌이 이제 얘였고, 되게 옛날에는 이제 아바쿤 같은 사람 예로 드는데, 얘들은 버티면서 견디면서 당하면서 이거를 이제 순교로, 종교적인 순교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혁명인데 이게 러시아 역사에 되게 유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리스와 글렙을 얘기를 하는데, 보리스와 글렙이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단종하고 비슷한데, 숙부가 왕이 찬탈이거든요. 우리도 세조가 그것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수양대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죽이는데, 숙부 저를 죽이지 말아줘. 그러니까 삼촌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직 잊지도 않은 포도송이를 따지 말아주세요. 보리스 글렙이 이제 엉엉 울면서 그냥 이렇게 맞아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정쟁의 이제 희생양이고, 얘들이 약해서 죽은 거잖아요, 사실. 의롭거나 선하거나 뭐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높이 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니네들은 어쨌거나 맞섰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이거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려서 보리스와 글렙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 문화의 독특성인데, 19세기 후반에 가면 여기서 종교성을 걷어내 버리니까 남는 건 정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죽은 다음에도 죽지 못하고 지금 반쯤은 그 산채로도 아니지, 그냥 죽은 채로 미이라가 돼가지고 크렘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 사실 되게 무서운 건데. 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네차예프인데요. 농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난과 무지에 이제 찌들어 있었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했고, 그리고 이제 저항적인 하위 문화에서는 독점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이제 1등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악령에서 네차예프의 모델인 뾰뜨르는 교육받은 신사집안 출신의 건달 도련님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차예프는 찢어지게 가난한 옛 농노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충족시킬 만한 공간을 혁명 서클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이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이런 니힐리즘 사상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발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네차예프는 그렇다고 해서 이바노프를 왜 죽였을까? 그게 악령에서는 뾰트르가 샤토프를 살인한 거를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스옙스키가. 근데 여기 그 실제 이 네차예프의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직접적인 투쟁의 방식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인 이유가 뭐였을까? 지도자의 네차예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직을 떠나는 이바노프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반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조직 이탈자를 처치한다는 공동 범죄를 함께 저지름으로써 이걸 나머지를 묶어 놓으려는, 이것도 악령에서 잠깐은 이제 암시가 되죠. 그거였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야, 이참에 뭔가가 생겨서 죽인 걸까? 아니면은
혁명가는 잔인하기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지금 해봐야 돼. 해서 옛날에 지존파인가 뭐 그런 것처럼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해서 죽였을까? 이 모든 것이 혼합된 것이었을까? 그래서 한 선생님이 질문만 계속 던지고 이제 답은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게 뭐예요? 아마 짬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차예프의 이런 동료 사례에 대해서 다른 젊은 혁명가들도 굉장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쨌건 너무 못된 짓이다. 뭐 명분도 없고 너무 잔인한 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다 있는 집 배운 집 이제 출신이었는데 이 네차예프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밀리는 데다가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명분 없는 이제 살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캐릭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를 되게 보여주지만은 이 네차예프도 어쨌거나 혁명가의 한 유형이고요. 존경까지는 몰라도 존중의 뜻은 깃들어 있다. 이게 존중이라는 거는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라는 존재 인정의 의미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만술, 잔인함, 행위의 비윤리성 이런 거는 너무너무 X지만 혁명에 대한 그의 헌신 이거에 대해서 존경은 몰라도 존중, 인정 이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차예프가 한 짓거리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 이거 어떤 불륜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의붓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줌마가. 네. 그 유럽 영화, 북유럽 영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의붓 아버지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딸한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의붓 엄마도 완전 할머니 같은 이런 나이, 저 같은 이런 나이에 중고생 이런 아들을 근데 영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스토리죠. 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예술 작품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네차예프 신화도 마찬가지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역사니까 문제적인 사건으로서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책을 이제 썼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서도 1980년대 대학 분위기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선생님이 저보다는 열 몇 살 훨씬 많으신데 그러니까 80년대 대학 이거 분위기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얘가 어린 시절에 이러했다. 엄청난 가난 속에서 자라서 자기의 재능 하나만으로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주변의 지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여동생에게는 다정한 오빠였던 젊은 네차예프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였길래 여사한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도 친구를 죽였잖아요. 죄의식도 전혀 안 느끼고 오히려 이거를 혁명으로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 무훈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기를 하나의 신화로 막 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절을 이제 파헤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써줬고 도스옙스키는 네차예프의 행동을 악령 들린 인간의 고수로 보고 싶어 했지만 네차예프가 악마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는 사회 속의 존재였다. 그가 탁월한 지적 재능을 왜 극단적인 자기 소외라는 방향으로 발휘해야 했을까? 왜 사회는 그와 같은 젊음들을 껴안지 못했을까라는 이 지점이 이 질문이 되게 이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을 지금 넘어선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을 또 볼 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고 끝으로 그 이제 굉장히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어령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절망과 불안에 공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통 이제 그 연세 되시면 그 연세뿐만 아니라 한 4, 50대만 돼도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욕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반대로 애들의 내면을 들어가서 쟤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는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세에 되게 감동했고 그래서 지식인이구나. 젊어서의 이어령 그 대학 다닐 때 이상에 대해서 글 쓰고 하는 그 완전 총기 돋는 천재 그런 애들은 많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그
이 명민함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더 명민해지시고 더 깊어지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차예프는 악의 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일 거고 이걸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총기 있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젊음을 왜 사회가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도 이제 같이 던져와야 된다. 요겁니다. 네차예프.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광고를 합니다. 네. 이거 출판사 교양인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적 인간 시리즈인데요. 맞나? 네. 여기에서 스탈린도 있어요. 네. 좀 출판사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요.